관객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었던 예술가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 그의 삶과 연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날카로운 질문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내 자신이 미워졌다. 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정말 유명하죠? 근데 들을 때마다 가슴을 정말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살아남았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은 죄책감이랑 고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끔찍한 기분을 느껴야 했을까요? 이 시를 이해하려면요, 이 글을 쓴 사람, 바로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 속으로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네, 단어 이면의 인물 도망자의 삶. 맞아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도망자의 삶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반항, 전쟁, 그리고 정말이지 끊임없는 망명생활로 가득했던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연표를 좀 보세요. 1898년, 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시작은 좋았죠. 의대도 가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위생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이게 그의 인생의 첫 번째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33년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바로 다음 날 그는 독일을 떠납니다. 그 후로 무려 15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도도는 망명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겁니다. 1933년 나치가 소위 비독일적이라고 낙인 찍은 작가들의 책을 불태우기 시작하는데요. 히틀러를 향해서 그렇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으니 브레이히트는 당연히 나치의 주요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의 책들은 바로 저렇게 광장에 쌓인 수만 권의 책 더미 속으로 던져져서 한 줍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100년도 더 전에 하이네일이 하이네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책을 불사르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도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 끔찍한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죠. 브레이트한테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도망치는 수밖에요. 자, 그런데 브레이히트는 단순히 희곡만 쓴 작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무대 위에서 혁명을 꿈꿨습니다. 연극이라는 것의 목적, 그 근본적인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극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공한테 푹 빠져서 같이 웃고 울면서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극장을 나오면서 뭔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네? 하고 곱씹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느끼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브레이트가 일으킨 연극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자,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식 연극이에요. 목표는 카타르시스, 감정을 확 쏟아내게 만드는 거죠. 방법은 당연히 감정적으로 푹 빠져들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관객은 그냥 수동적인 관람객이에요. 그런데 브레히트의 서사극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목표는 비판적인 사고, 방법은 감정적으로 빠져들지 않게 일부러 지적인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관객이 수동적으로 앉아있게 두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관찰자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브레이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소외 효과라는 걸 통해서입니다. 독일어로는 페어프렘둥스 에펙트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익숙한 걸 일부러 낯설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연극 중간중간에 관객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봐요, 이거 현실 아니고 연극인 거 알죠?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 당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배우가 갑자기 관객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객석 조명을 일부러 켜두기도 하고요. 심지어 무대 스태프들이 나와서 배경 바꾸는 걸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팻말로 알려주거나 갑자기 노래를 불러서 극의 흐름을 뚝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관객이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몰입할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거죠. 정말 철저했죠. 자, 그런데요. 이런 그의 연극 이론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실제 삶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길고 길었던 망명 생활을 들여다보면요. 그가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파고들었던 생존과 타협이라는 주제가 그대로 녹아있거든요. 15년입니다. 15년. 독일에서 탈출해서 덴마크로, 또 핀란드로, 그리고 미국까지. 정말 이제 끝없는 이동의 연속이었죠.
그가 직접 신발보다 나라를 더 자주 갈아치운다고 씁쓸하게 말했을 정도니까 뭐 말 다 했죠. 유럽의 그 끔찍한 파시즘을 피해서 겨우 도착한 곳이 미국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또 다른 종류의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바로 반미 활동을 색출한다며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메카시즘의 광풍이었어요. 결국 브레이트도 이 반미활동조사위원회라는 곳에 소환되고 맙니다. 이때 함께 불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아서 감옥에 가고 할리우드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할리우드 10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할리우드 10은요, 위원회에 협조하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동료의 이름을 팔 수 없다는 거였죠. 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의회 모독죄로 기소돼서 감옥에 갔고 풀려난 뒤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시는 영화계에서 일할 수 없게 됐어요. 경력이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하지만 브레이트는 달랐어요. 그는 아주 교묘하고 애매한 답변으로 증언을 마쳤고요. 바로 다음 날 미국을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감옥에 가고 경력이 박살나는 동안 그는 살아남은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맨 처음에 봤던 그 시, 그 복잡하고 무거운 죄책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았지만 그래서 더 괴로웠던 그 마음을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수십 년 전에 죽은 독일 극작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브레이크트는 여전히 중요할까요? 그건 아마도 그가 평생에 걸쳐 던졌던 질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더 아프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관객들이 권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전 세계 수많은 정치극과 실험극에 영감을 줬죠. 이건 그냥 과거의 유산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자란 명창이 만든 판소리 억척가는 정말 놀라운데요. 브레이트의 작품을 우리 시대의 목소리로 완벽하게 재창조해냈죠. 바로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트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결국 브레이트가 우리에게 알려준 건 이겁니다. 예술은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는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현실을 부수고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망치라는 거죠. 그는 관객의 손에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라는 망치를 쥐어주면서 말한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바꾸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브레이트가 평생을 안고 씨름했던 질문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극작가이자 시인 베르톨트 브레이트입니다. 그의 작품은요, 그냥 아름다운 예술이 아니었어요. 격동의 시대를 향해 던진 질문이었고 또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시 한 편, 연극 한 편이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브레이트가 평생을 바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자신의 모든 작품에 꾹꾹 눌러 담았죠. 브레이르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를 만들어낸 시대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전쟁과 끔찍한 경제적 혼란으로 신음하던 독일이죠. 그러니까 브레이트의 예술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의 폐허, 상상을 초월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결국 파시즘의 등장까지 그의 모든 작품은 이 끔찍한 위기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예술가는 뭘 해야 하는가? 이걸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죠. 그 당시에 예술계의 대세는 바로 독일 표현주의였습니다. 뭐랄까, 현실을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내면의 불안이나 분노 같은 아주 강렬한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데 집중했던 사조예요. 그런데 브레이트는 바로 여기에 잠깐만요 하고 딴지를 거는 겁니다. 예술이 그저 느끼게만 해서는 안 된다.
관객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브레이트가 처음 손에 쥔 무기는 바로 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정말 복잡했어요. 깊은 갈등에 휩싸여 있었죠. 그의 시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를 보면 이 갈등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꽃피는 사과나무 같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싶은 순수한 예술가적 욕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엉터리 화가, 바로 히틀러죠. 그가 내뱉는 끔찍한 연설이 상징하는 이 잔혹한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 막 충돌하는 겁니다. 그의 시 연기의 한 구절인데요. 보세요. 연기라는 정말 평범하고 단순한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담긴 뜻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집에서 피어오르는 저 연기, 즉 사람의 온기가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결국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아주 깊은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라는 이 시를 보면요. 브레이트가 어떻게 거대한 정치를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바꿔놓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은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고 또 의무가 되는 거죠. 빗방울 하나에도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그 시대에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하고도 절실한 저항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트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대 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서사극입니다. 핵심 개념은 의외로 간단해요. 관객이 주인공한테 감정이입해서 펑펑 울게 만드는 대신에 한 발짝 딱 떨어져서 저 상황이 왜 저렇게 됐지? 하고 머리를 쓰게 만드는 연극. 그러니까 감정 대신 이성을 자극하는 거죠. 이런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낯선 장치들을 썼습니다. 갑자기 배우가 관객한테 말을 건다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알려줘 버린다거나 극의 흐름을 뚝 끊는 노래를 집어넣는 식으로요. 그의 목표는 관객에게 멋진 환상을 제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관객들을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냉철한 분석가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서사극이라는 개념이 정말 제대로 가장 강력하게 폭발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대표자 억처검엄과 그의 자식들입니다. 주인공 억처검엄은 아주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전쟁이라는 이 끔찍한 상황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면 돈도 벌고 우리 가족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전쟁은 절대 그런 종류의 거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연극의 진짜 비극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억처검이 자기 사업, 그 수레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을 하나씩 잃게 되거든요. 전쟁 중에 영웅이었던 아들은 평화가 오자 폭력범으로 처형당하고 정직했던 아들은 엄마가 수레를 지키려 돈을 아끼는 바람에 죽고 마지막 남은 착한 딸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습니다. 전쟁은 용기, 정직, 연민 같은 인간의 미덕을 오히려 생존의 방해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세 아이를 모두 잃고 나서 억척어미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다시 장사를 시작해야지. 이 한마디가 정말 소름 돋죠. 이 모든 비극을 겪고도 그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걸 너무나 처절하게 보여주니까요. 결국 브레이트는 관객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평생 이익을 쫓아 전쟁터를 헤맸는데 자식들을 전부 잃은 지금 그녀가 얻은 이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연극을 처음 본 관객들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요? 결과를 보고 브레이트는 거의 경악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관객들이 억처검엄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길 바랐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녀를 비극의 여주인공으로 여기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이죠. 브레이트가 원했던 건 날카로운 경고였는데 관객들은 그저 따뜻한 연민으로 답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브레이트가 평생 쌓아온 문제의식을 가장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브레이트가 던진 이 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질문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적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저 정말 안타깝다 하고 연민을 느끼는 데서 그치고 있나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고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